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다룰 책은 하버마스의 이제 진리와 정당화라는 논문집인데, 이게 하버마스 이론 철학 논문집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그 대학원 석사 1학년 처음 들어갔을 시절에 그 김영건 선생님이라고 블로그에서도 잘 알려져 있죠. 풍경 선생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대학원에서 언어철학 수업을 여셨거든요. 그때 언어철학 수업에서 이 책을 다루셔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철학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이렇게 써야 되구나. 약간 그런 법내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해준 책이었고, 그 대학원 1학년 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하버마스의 이 이론 철학 논문집에서 다루어진 요 주제들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고민의 방향을 설정해줬기 때문에 되게 뜻깊은 논문인데, 오늘 그 중에서도 여기 다룰 게 이제 탈선어마의 길이라고 해서 헤겔에서 칸트로, 칸트에서 다시 헤겔로라는 논문이거든요. 근데 요 논문은, 그러니까 제목에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어떻게 칸트에서 헤겔까지의 철학적 변화가 있었고, 그게 어떻게 다시 칸트적인 아이디어로 극복되어야 되는지를 다룬 논문이긴 한데, 사실 이 논문 안에서 명시적으로 왜 칸트로 돌아가야 되는지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건 나와 있진 않고,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이 논문집 전체에 흐르는 하버마스의 좀 사고방식을 미리 좀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그 맥락들을 좀 짚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논문은 좀 뜻깊은 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던 헤겔에 관련된 그 수많은 논문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헤겔, 그리고 비형이상학적 헤겔, 이 논문들을 에서 다루어진 그 주제들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이제 하버마스 특유의 칸트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8주 동안 뭘 해왔는지를 좀 더 이제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논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보기에 헤겔은 우리 이성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주장한 철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탈선엄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원래부터 저 어딘가에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합리적인지 뭐가 비합리적인지를 우리가 미리부터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마다 시대마다 뭐가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는 계속 변하는 거다. 요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헤겔이라는 걸 하버마스가 강조를 하면서, 근데 왜 헤겔은 그런 탈선엄화의 길을 갔으면서도 그걸 끝까지 밀고 가지 않고서 객관적 관념론이라는 형태로 자기 철학을 마지막에 다시 전환시켰는가, 요걸 이제 분석하면서 헤겔의 아이디어에 들어있는 탈선엄화의 의의와 한계를 이제 제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크게 5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근대 철학 일반에 만연해 있던 정신주의, 다른 말로 하면 반성 철학의 경향을 하버마스가 요약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대 인식론 전체를 크게 이제 요약을 하는데 굉장히 깔끔한 요약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헤겔의 입장에서 그 정신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근대 인식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예나 시기의 헤겔, 그러니까 예나 시기 헤겔이라고 해가지고, 헤겔 예나 시기라고 해서 헤겔이 정신현상학 쓰기 전에 헤겔 초창기 아이디어가 들어있었던, 1801년대에서 1806년대까지 헤겔이 예나 대학의 강사로 있었던 그때 시기인데, 그때 나온 아이디어들이 헤겔이 이후의 철학을 전개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예나 시기의 헤겔이 어떻게 탈선엄적 사유를 전개했는지, 그걸 이제 언어, 노동,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네 번째 장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그 인정투쟁, 그러니까 자기의식장에서 나오는 인정투쟁에, 소위 말해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걸 분석을 하면서 객관성하고 간주체성,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이 퍼진 용어는 상호주관성이라고도 하죠. 간주체성, 간주관성, 상호주관성, 이 객관성과 상호주관성 사이의 관계를 논의를 하고, 마지막 5번째 장에서는 왜 헤겔이 탈선엄화라는 그 사유의 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는지를, 헤겔 철학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논문인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려면 이제 거의 한 3시간 넘어갈 것 같아서 아주 느슨하게 큰 틀에서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미나의 맥락 계속 얘기하지만 보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저희가 영어권 헤겔 해석에서 주로 비형이상학적 헤겔 요 라인들을 가지고서 그 논문들을 다뤄왔죠. 근데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그 헤겔주의 안에 들어있지 않고, 말하자면 이제 칸트주의에 속하는 학자, 칸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론을 전개하는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하버마스 자신이 폴 가이어 같은 칸트 학자는 아니죠. 다만 칸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걸 오늘날 철학에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다뤘던 폴 가이어랑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 점인데, 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문에서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헤겔을 비판할 때 헤겔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한테 널리 알려져 있던 형이상학적 헤겔을 전제를 하고서 그 형이상학적 헤겔이 왜 잘못됐는지를 논문에서 주로 다뤘죠. 그러니까 헤겔의 절대 정신이라는 건 뭔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유사신적 지성이고, 그 유사신적 지성의 전개를 통해서 이 세상이 뭐 구성되고 하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헤겔을 이해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너무 생뚱맞다, 헤겔이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라는 걸 무비판적으로 가정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헤겔을 비판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계속 이 세미나를 하면서 봤겠지만, 그 1989년 이후에 피핀이 헤겔의 관념론이라는 헤겔의 관념론이라는 책을 출판한 이후에 이 피핀, 핀카드, 브랜던, 맥도웰을 통해 가지고 헤겔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비형이상학적 헤겔이라는 새로운 해석의 사조가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저희가 요 비형이상학적 헤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8주 동안 논문을 읽어왔는데, 하버마스는 가이어와 달리 이 비형이상학적 헤겔 사조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려한 상태에서 비형이상학적 헤겔 해석이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게 왜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게 두 가지 하버마스의 비판점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비판은 비형이상학적 헤겔 해석이 헤겔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 요게 한 가지가 있고, 비형이상학적 헤겔이 주장한 것처럼, 이런 피핀이나 핀카드랑 브랭덤이나 맥도웰이 주장한 것처럼 헤겔이 탈선엄화라는 그 사유의 길을 갔던 건 맞긴 맞다. 하지만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여전히 절대정신이라는 그 요소를, 형이상학적 요소를 상정하고 있더라. 요게 하버마스의 첫 번째 해석상의 비판점이고, 두 번째 철학적인 비판점이 뭐냐면은, 비형이상학적 헤겔대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에게 있어서 타당한 것과 그 자체로 보편 타당한 것, 이 사이에 구별이 무너지더라.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논문집 제목이 진리와 정당화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정당화라는 이 구별이 무너지더라. 진짜로 객관적으로 진리인 것과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정당화되는 것 사이에 구별을 무너뜨린다는 게 이 비형이상학적 헤겔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어떤 난점이고, 그 난점을 칸트적인 아이디어로 극복해야 된다는 게 하버마스의 입장이거든요. 위르겐 하버마스는 누구인가? 하버마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철학과에서 하버마스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사회학과 같은 것, 그 과목, 그 학과를 다니는 분들도 하버마스를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고, 실제로 더 베스트 스쿨에서 이제 뽑은 가장 위대한 영향력 있는 철학자 50명 안에 저희가 봤던 브랜던 맥도웰과 함께 하버마스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개는 이제 책 앞에 있는 그 책 날개에 있는 소개를 가져왔고, 이 소개보다도 하버마스는 그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하버마스 나이가 92세거든요. 그리고 하버마스 요 책이 쓰여진 이 논문집이 처음 출판된 데가 1999년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철학에서 거의 뭐 최첨단 이론이라고 하긴 좀 힘든 면이 있어요. 벌써 20년이나 지난 논문집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그 논의들도 많이 등장하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논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록 다양한 새로운 철학적 사조들이 등장했다고 해도 그 사조들 밑에 흐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잘 건드리고 있는 그런 논문집이라 생각하고, 좀 다른 좀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자면, 하버마스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데 거기에 속하게 되죠. 비판이론가, 프랑크푸르트 비판이론가들에 속하는 철학자이고, 그래서 비판이론 1세대가 이제 호르크하이머랑 아도르노고, 2세대가 하버마스고, 하버마스의 제자인 그 3세대 비판이론가가 이제 그 유명한 악셀 호네트인데,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리고 특히 하버마스가 관심 가진 작업이 뭐냐면 이데올로기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어떤 선입견들을 전제하고서 세상을 바라보더라. 근데 이 선입견들 안에 우리의 사회나 제도가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준, 그 우리한테 스며들게 한 그런 이데올로기가 녹아 있는데, 이런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하버마스의 문제의식이거든요. 근데 하버마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철학을 하면서 이 문제의식이 좀 변해요. 그러니까 초창기 하버마스, 여기 보면 인식과 관심이라는 요 책이 있는데, 인식과 관심을 쓸 당시 하버마스는 이걸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을, 그러니까 정신분석학 모델을 가지고 비판을 수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정신분석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내담자랑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방어 기제를 가지고서 감추고자 하는 그런 무의식의 욕망들을 그 정신분석가가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가지고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이제 깨부서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객관적인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 모델을 통해서 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식과 관심 요 시절에는 생각을 했는데, 요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이후에 보편 화형론이란 무엇인가라는 결정적인 하버마스의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버마스가 본격적으로 분석 철학에 있는 그 언어 철학적인 주제들을 자기 철학 안에 도입하기 시작하고, 그 보편 화형론으로 출발한 논의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이르러가지고는 형식 화용론이라고 해서 약간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바뀌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진리와 정당화라는 논문에 이르기까지 그 하버마스는 형식 화용론이라는 틀에서, 그러니까 영미권 언어 철학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많이 천착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한스 요하임 글록이라는 유명한 분석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런 분석 철학자들은 하버마스는 원래 이 사람 독일 사람이고 대륙 철학 전통에서 많이 익숙할 것 같지만, 실제로 분석 철학자들은 하버마스를 분석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서강올빼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언어 철학 그 리딩 리스트 목록에도 보시면 그 거기 안에도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버마스가 분석 철학의 그 논의들을 굉장히 그 깊이 관여해 있고, 그것들을 자기 이론 안에 많이 쓰고, 또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명료하게 글을 쓰면서 이제 분석 철학자들도 감탄할 만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은 하버마스가 이제 여기 이 번역에선 탈선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그 독일어로는 이 트란첸덴탈 리지어룸, 이 트란첸덴탈을 이제 선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이걸 초월적 혹은 초월론적, 초월화 이렇게 번역하는 걸 좋아하긴 한데, 근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선엄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탈선엄화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어딘가에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다. 그 역사 속에서 변화한다. 요걸 이제 탈선엄화라고 이제 하버마스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제해야 되는 조건들로서 감성의 형식과 지성의 개념들이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정되어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그건 12가지 범주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은 절대 변하지 않고 원래부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칸트는 생각을 했는데, 하버마스는 아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파악할 때 의지하는 조건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헤겔이 처음 주장했다, 헤겔이 본격적으로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런 헤겔의 아이디어가, 헤겔이 그런 탈선엄화의 길을 처음 갔던 사람인데, 그런 헤겔의 아이디어가 이후에 보면은 훔볼트, 퍼스, 딜타이, 카시러,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현대 철학자들한테까지도 이제 계속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죠. 보통은 현대 철학하는 사람들, 특히 유럽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대 철학은 반헤겔주의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옛날식의 헤겔 해석, 옛날식의 어떤 그 철학 관을 가지고서 독해를 했을 때 그런 거고, 오늘날 헤겔을 읽는 사람들, 오늘날 현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헤겔의 아이디어가 현대의 가장 급진적인,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철학적인 아이디어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뭐 실용주의라든지 해석학이라든지 아니면 분석 철학의 어떤 급진적인 논의들, 뭐 추론주의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더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성이 사회화되고 역사화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헤겔이 예나 시절의 헤겔이 언어와 노동과 상호 인정 관계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근대 철학에 대한 그 요약이 나와요. 근대 철학은 어떻게 세상을 인식론적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인식론적 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파악하려고 했는가, 요 세 가지 요약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내성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서 세상을 파악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내성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라는 거는 세계로부터 발생론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지식으로부터 다른 모든 지식들을 쌓아 올라 나가겠다고 봤다. 그 근대 철학의 이제 기본 인식론적 도식인데,
요거를 하버마스가 요 논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논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로티에 대한 논문, 진리와 정당을 한 논문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거든요. 근대 철학은 어떤 전제들을 갖고 있었냐? 소여의 신화, 표상적 사유의 신화, 진리가 확실성이란 신화. 요 세 가지 신화들을 가지고서 근대 철학은 인식론의 논의들을 쌓아나갔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근대 철학 안에는 요런 두 가지 대립되는 틀이 있다. 우리의 의식의 내부, 의식의 외부, 우리의 내적인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확실한 것,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 요런 이분법을 가지고서 이 이분법에 근거해서 소유의 신화, 표상적 사유의 신화, 진리가 확실성이라는 신화가 쌓아 올라가지는 거거든요. 요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거냐? 요런 식의 그림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 내면의 의식의 내부에 있는 지식의 체계예요. 근데 지식의 체계 가장 아래에는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합리주의에서 말하는, 대륙 합리론에서 말하는 본유관념이든지, 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본유관념이든지, 아니면은 경험주의에서 말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파악하는 가장 직접적인 인상이든지, 어쨌든 간에 가장 확실한 어떤 지식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는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소요된 거다. 바깥으로부터 뭔가가 주어지고, 그 뭔가가 주어진 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그 지식을 얻게 되고, 이 가장 확실한 지식으로부터 다른 모든 지식의 체계들을 쌓아나간다. 여기 부분들은 우리 의식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쌓아나가게 되고, 이렇게 쌓아나간 그 전체 지식의 체계는 바깥에 있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줄 수 있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서 근대 철학이 인식론을 형성했다. 근데 모든 인식론들이 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하버마스의 평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요의 신화, 진리가 확실성이라는 신화, 표상적 사유의 신화. 뭔가가 바깥으로부터 주어지고, 그때 주어지는 게 본유관념이든지 인상이든지 가장 확실한 뭔가가 있고, 여기서부터 추론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지식의 전체 체계라는 것들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줄 수 있다라는 요 아이디어가 근대 인식론의 틀이었는데, 칸트가 그 근대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넘어서기 위해서 선엄 철학이라는 걸 전개를 하잖아요. 근대 합리론과 경험론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 수 있을까 해서 선엄 철학이라는 걸 전개를 하는데, 근데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그리고 헤겔이 보기에는 칸트의 선엄 철학조차도, 우리가 앞에서 선엄 철학 얘기는 계속 많이 다뤘으니까 자세하게 나가진 않을게요. 선엄 철학조차도 여전히 그 근대의 정신주의적인 반성 철학적인, 아까 봤던 그 이원론적인 인식론적 도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그 비판이거든요. 헤겔한테서 제기되는 칸트에 대한 비판인데, 요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여기 한 가지 용어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세계 기한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독일어로는 엔트베르펜덴이거든요. 엔트베르펜덴인데 그 벨트 엔트베르펜덴인데, 그 엔트베르펜이라는 그 동사가 명사형으로는 엔트부르프인데, 그게 하이데거한테서 얘기할 때 기획투사 뭐 이런 걸로 번역되거든요.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뭔가 예상하고,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뭔가 전망하고,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뭔가 기대한 대로 세계가 우리한테 출현하더라. 이런 아이디어가 칸트적인 아이디어고,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이제 현대 철학까지 오면은 하이데거가 뭐 우린 항상 뭔가 세계를 이해할 때 기획투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기획투사된 대로 대상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방식대로 세상을 이해하더라. 이런 논의까지 이어지는 논의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임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대로 세상을 맞춰서 파악하더라. 이게 선임 철학의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칸트가 이런 걸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여전히 근대적 인식론의 그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서지 못했더라. 이게 이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칸트한테서 보면 여전히 감성과 지성, 자발성과 감각제로, 특수한 것과 통일성, 뭐 이런 이분법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 이분법들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이분법이죠. 칸트는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과 우리가 이제 안에 우리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현상계와 예지계, 그 사물 자체와 현상,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잖아요. 칸트는 그 바깥으로부터 대상이 우리를 촉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촉발이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 바깥으로부터 우리한테 인과적 작용이 있다는 건데, 칸트의 전체 철학 체계에서는 인과라는 건 경험의 영역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우리를 촉발한다, 대상으로부터 우리한테 뭔가 인과적 인 것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볼 그 뒤에 논문 내용에서도 그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칸트는 가만히 보게 되면, 칸트는 그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자기 철학이 선험적 관념론이면서 경험적 실제론이다, 요걸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험의 영역을
우리 현상계에 국한시킨다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촉발의 영역에 대해서 경험이라는 말을 이제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모순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칸트한테서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현상계와 예지계, 사유와 존재 사이에 엄격한 이분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헤겔은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대 철학이 그 정신주의, 근대의 데카르트부터 칸트 이전까지의 모든 철학이 다 정신주의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칸트의 선엄 철학조차도 여전히 정신주의의 틀을 극복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헤겔은 칸트를 비판을 하는 건데, 어떻게 비판하냐? 이게 물 자체 개념을 비판을 한다. 아까 봤듯이 물 자체로부터 우리한테 뭔가가 잡다라는 게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주어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촉발이라는 건 물 자체로부터 우리한테 잡다가 주어진다고 할 때 물 자체가 우리를 촉발한다고 했을 때 이 촉발이라는 거는 결국엔 어떤 인과적인 개념인데, 인과라는 거는 경험의 영역에서 네가 성립하는 거라고 하지 않느냐. 칸트 네가 그렇게 주장했으면서 왜 그걸 다시 물 자체의 영역에 적용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헤겔은 이렇게 비판한 거죠. 어떻게 물 자체가 우리의 감관을 촉발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체와 객체 사이의 대립 설정을 비판하는 거죠. 칸트는 엄격하게 우리가 사유한 것과 그 다음에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는데, 요 내부와 외부, 사유와 존재, 이 구분이라는 게 엄격하게 성립하지 않더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한 세계의 모습이고 여기부터는 그 자체로의 세계의 모습이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김인태는 여기까지지만 실제 김인태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미 내가 실제 김인태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부터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칸트 철학에 안에서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것부터가 사실 물 자체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그렇게 되면 칸트는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헤겔은 이런 식의 이분법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맥락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특정한 조건과 상황과 맥락과 선입견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는 거지, 내 선입견인 여기까지고 여기부터는 내 선입견을 벗어난 실제 세계의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칸트 철학 내부에서 성립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헤겔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언어와 노동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매개가 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언어와 노동과 상호작용이라는 요 관계들 속에서 파악하더라. 그리고 요 관계들, 요런 매체들을 헤겔은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더라. 그러니까 헤겔이 말하는 정신이라는 게 계속 우리가 세미나에서 강조를 했지만,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유사신적 지성 그런 게 아니라 언어와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상호작용의 질서들, 말하자면 우리의 문화인 거고, 말하자면 규범적 질서인 거고,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이성의 공간, 이유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이라는 건데, 그런 정신에 의해서 매개가 돼서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더라라는 게 헤겔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던 거죠. 여기서 매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미디어거든요. 미디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에 의지해서 어떤 조건 지어져서 본다. 이걸 이제 매개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미디에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매개하는 것들, 그걸 이제 매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어와 노동과 이 언어와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그거에 매개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더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전제하고 있는 그 조건들, 그런 관계들, 관계의 그물망들, 문화들, 질서들, 그걸 헤겔은 정신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거고. 그리고 요런 헤겔의 아이디어가 이제 이후에 소위 말하는 독일에서 나온 정신과학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의들이 나오냐.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자연세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유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그 문화들에 항상 제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문화라는 게 항상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극복되고 하는 요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유한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사적 존재라는 점에서 유한하더라라는 그런 통찰을 이제 이후 정신과학에 주게 된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온 사회적 질서, 우리가 만들어온 규범들, 우리가 만들어온 문화들,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내가 놓여있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도 이제 이후에 정신과학에서 많은 어떤 논의의 대상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이 상징 형식들의 객관성. 우리가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세계의 상, 심적 구조, 전통, 문화적 삶의 형식, 규범, 가치, 제도, 사회적 실천 관행. 말하자면 헤겔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상호주관적인 질서, 문화적인 질서, 규범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 구조라는 이름으로 이후에 정신과학의 탐구 대상이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격체 개념의 형성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각각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맡고서 고유한 역할을 맡고서 고유한 어떤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이제 그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 사회 안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지위들, 그리고 사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얻게 된 어떤 성질들,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이제 정신과학 안에서 일어났다. 그게 이제 인격체, 그리고 개성, 이런 개념에 대한 탐구가 해겔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버마스가 이제 예나 시대 해겔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정신과학을 해겔은 그러니까 그 이전 근대 철학의 정신주의, 반성 철학 이런 그 입장들을 비판을 했는데, 그런 비판의 싹들이 이미 해겔의 그 정신현상학을 쓰기 전 예나 시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나 시절의 해겔은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 정신주의와 반성 철학을 비판했느냐, 이런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론적 의식의 측면에서 언어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항상 언어에 매개되어 있다. 우리가 항상 언어라는 지평 속에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해겔이 강조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구획되는 건지, 요 문제에서 해겔은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세상이 구획되는 거다. 원래부터 세상이 딱딱 명확하게 소위 말하면 articulating 되어 있는 게,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언어적으로 세상을 분절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해겔의 그 예나 시절의 입장이거든요. 제일 단순한 예를 들자면 이런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무지개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이라는 게 원래부터 7색이라고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빨주, 노초, 파란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빨주, 노초, 파란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7색으로 그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5가지, 말하자면 오방색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이름 붙이면 5가지로 주어지는 거고, 원래부터 세상은 그렇게 딱딱 나눠져 해가지고 그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언어적 질서를 통해 가지고 구획이 되면은 그때 그게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주어진다. 요게 이제 예나 시절 해겔의 아이디어에 들어있었다는 거고, 그걸 이제 하버마스가 설명하면서 색채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무지개 예시를 든 것도 하버마스가 이 예시를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딱 독립돼가지고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파랗다라는 거는 다른 색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라색 같은 것들. 보라색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빨강에 가깝고 어떤 면에서 보면 파랑에 가깝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라색이라는 고유한 어떤 딱 나눠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거는 보라색이다라고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색채 개념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게 파랗다라고 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여러 가지 색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그 수많은 색상표에서 이 색깔들 간의 관계에 의존해서 요건 파랗다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자체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걸 이제 하버마스가 예시를 들진 않지만, 요게 이제 현대 철학에서 다른 철학적 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이게 음소 개념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음소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소리 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물하고 불 있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언어에서, 우리말에 한국어에서 물하고 불은 서로 다른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요 물하고 불이 서로 다르다는 거를 구분할 때, 하나는 이제 미음이라고, 물에서는 미음이라고 이게 표기되는, 요 문자로 표기되는 어떤 소리가 있고, 불에서는 비읍으로 표기되는 그 소리가 있는데, 요 기본적인 소리값의 차이 때문에 물과 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소리값들을 이제 언어학에서 음소라고 하는데, 요 음소는 그 자체로 어떤 고정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고정된 게 아니라 다른 소리들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음소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다른 소리들과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이걸 규정해야 되고, 음소 자체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이게 음소라는 게 결정이 돼야 된다.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 언어학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나중에 소위 말하는 구조주의라는 그 유럽 철학의 어떤 사주들의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물론 이거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구조주의라는 말로 많이 어떤 그 유럽 철학의 사조들을 부르고 있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뭐 색채라든지 음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다른 것들 간의 차이를 통해서 다른 것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떤 개념의 그물이라는 게 우리의 세계를 규정하고 있더라.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해겔이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의 그물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기억하고 있는, 나한테 미리 주어져 있고 내가 미리 기억해가지고 내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주어진 건 내 기억에 근거하고 있는 그 그물망에서 여기 위치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언어에 대한 논의에서 민족의 집단적 기억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무슨 그 집단적 기억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분석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집단 무의식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만들어져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 관례들, 규범들, 질서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만 우리가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공유된 전통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만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걸 해겔이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건데 우리는 세상을 항상 어떤 그 노동을 통해서 만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말해 여기서 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실제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 논문 자체 안에선 나오진 않지만 하버마스의 전체 그 철학을 꿰뚫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항상 단순히 어떤 이론적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어떤 노동하면서 대상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 노동 가운데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실제의 저항들을 만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책이라는 걸 높이 하늘 위로 던지려고 해도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도에 반해서 뭔가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항이라는 건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하버마스는 노동 안에서 우리가 실천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 세상이라는 건 회의주의가 도저히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실제의 저항이라는 걸 항상 전제를 하고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더라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실천들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문제없이 그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어떤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제가 나에게 어떤 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잘 하던 것들이 어떤 깨지고 문제시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내가 이 세상이라는 게 세계라는 게 나한테 지금 객관적인 어떤 힘으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내가 의심할 수 없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선 내가 사변적으로 뭔가 세계를 회의하고 이게 다 내가 만들어낸 어떤 관념들이 아닐까, 표상들이 아닐까, 세계라는 게 다 허구인 게 아닐까, 이런 의심들 자체가 무의미해지더라.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서 해겔이 예나 시기 해겔이 바로 그런 어떤 노동이라는 그 활동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항상 만나고 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신주의를 비판했더라라고 하버마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나온 거고 우리가 실제의 저항을 무시할 수가 없다. 행위자는 언제나 이미 자신의 타자에 대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언제나 이미도 저희가 세미나에서 몇 번 강조를 했죠. 언제나 이미 이 임머션이라는 표현이 하이데거가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 실제의 저항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실제의 저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 기술의 발전들, 그 축적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계속 강조하는 그거예요. 언어라는 걸 사용하면서 우리가 누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질서들 그리고 그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누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파악할 때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항상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고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 이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이제 해겔이 처음 발견하고 강조한 탈선엄화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해겔은 이제 언어와 기술이라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항상 어떤 공동체적 삶의 형식 안에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문화적인 공동체적 삶의 형식의 문화적 세계 해석과 물질적 재생산에 이런 언어와 기술이라는 게 기여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언어와 기술을 통해서 형성된 그 사회적 질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를 파악하더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해겔이 민족 정신이라는 걸로 강조하고 있는 그 요소인 거죠. 민족 정신이라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저 하늘에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 대상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들어 온 말하자면 제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민족의 얼 같은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얼을 가지고서 세상을 파악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인의 얼을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각각의 사람들은 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각 시대와 문화가
그 각 문화 속에서 형성돼서 시대 속에서 변화하는 그 정신, 그런 것들을 이제 헤겔은 민족 정신이라고 불렀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언어와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 정신이라는 걸 헤겔은 이제 상호 인정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이것도 이제 저번 세미나들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지만, 내가 인정하는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관계 속에서 이제 상호 인정이라는 게 성립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규범이라는 게 원래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서로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뭐가 체스를 잘 두는 건지, 체스를 잘 둔다고 할 때 어떤 규범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스를 잘 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체스 마스터야, 저 사람은 체스를 정말 잘 두지라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나에게 너는 그 정도 하면 너도 체스를 잘 둔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하면은, 그때 내가 체스를 잘 두는 걸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 규범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예나 시절에 헤겔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항상 언어와 기술 속에서 그 어떤 지식이라는 걸 누적하면서 그 세상을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누적된 지식들은 역사 속에서 변화되고 있더라.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우리 인식의 조건들, 그걸 정신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게 이제 예나 시절 헤겔의 주장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한 해석과 약한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강한 해석은 뭐냐? 요건 이런 해석이죠. 모든 객관성이라는 것을 간주체성으로, 상호주관성으로 환원하는 해석이죠. 야, 그렇게 우리가 항상 사회 속에서 형성돼서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어떤 인식의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항상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된 질서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 거지, 객관성 그 자체는 아예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강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전통과 삶의 형식의 공유 및 공동의 실천 관행의 참여 모델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통 속에 들어가 있다. 그 공동의 실천 관행 속에 들어가 있다. 삶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해석이 강한 해석인데, 약한 해석은 뭐냐? 그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걸 다 상호주관성으로 환원하는 해석은 너무 강한 거고, 오히려 반대로 객관성이라는 게 성립해야, 그래야 상호주관성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요 입장이 이제 약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형성한 그 문화적 질서라는 거는 결국엔 세계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정할 수 없는 실제의 저항이라는 것들을 극복하면서, 실제의 저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형성된 게 우리의 문화고 질서고 규범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저항이라는 그 객관적인 힘, 객관적인 어떤 위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무시할 수 없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대처하지 못하는지가 우리의 문화적인 질서, 우리의 어떤 규범적인 질서라는 게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 낮은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제의 저항이라는 객관적인 요소가 있어야만이 상호주관적인 질서라는 것도 성립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 실제의 저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문화적인 그 질서라는 것을 형성해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약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은 자발성과 수용성이 대립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데, 이게 바로 하버마스가 선호하는 해석이고, 이게 바로 칸트적인 해석인 거고, 하버마스는 사실 여기 이 논문 자체에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런 입장에서 그 헤겔주의적인 그 논의들, 말하자면 브랜덤의 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 비형이상학적 헤겔 해석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비판 이론을 전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칸트에서 헤겔로, 헤겔에서 다시 칸트로라는 그 논문 부제목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거예요. 두 개를 딱 대비시키자면, 강한 해석은 객관 세계가 상호 인정 구조로 환원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진리를 정당화로 환원시키려는 입장이고, 약한 해석은 반대로 이제 상호 인정 구조가 객관 세계를 전제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정당화를 오히려 진리의 근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죠. 뭐가 정당화됐다 안 됐다는, 그게 객관 세계에 내가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냐 없냐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의 저항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그게 정당화된 거고, 대응할 수 없으면 정당화되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가 항상 진리를 전제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버마스 입장이고, 약한 해석인 거죠. 그리고 하버마스가 요런 이제 헤겔의 예나 시기 헤겔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인정투쟁을 설명을 하는데, 인정투쟁이라는 게 뭔가, 이게 인정투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독립적인 주체들이 세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각을 하더라. 근데 이 세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각을 하는데, 이
서로 다른 세계 이해들 중에서 뭐가 더 올바른 것이고 뭐가 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고 뭐가 더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경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헤겔이 그 자기의식장에서 얘기하려는 인정투쟁의 구조들이더라. 그래서 각각의 독립적 주체들이 그 상대방과 만났을 때 나는 세계를 이렇게 보는데 쟤는 세계를 저렇게 보네? 하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관점들에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도전받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세계를 올바로 해석하고 있는지 누구의 주장이 더 정당화되는지 싸우는 게 바로 인정투쟁의 모습이다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하버마스가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인정투쟁, 소위 말해서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이걸 보통 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억압과 해방의 투쟁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라는 건 누구의 세계 해석이 맞는지를 두고서 서로 일어나는 경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사회 속에서 그 세계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 조건들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변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사회마다 서로 다른 역사마다 시대마다 경쟁하는 세계관들, 경쟁하는 패러다임들이 생겨날 텐데 이 패러다임들 중에서 어떤 게 더 맞는 패러다임이고 어떤 게 더 열등한 패러다임이고 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정투쟁에서 헤겔이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주인과 노예 관계라는 것도 그런 거란 거죠. 노예라는 이 인정투쟁에서 얘기되는 이 노예라는 이 항이 뭐냐면은 그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주인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노예는 이제 계속 노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주인한테 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노예는 자연 세계에서 실제의 저항과 만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주체인 거고 이런 실제의 저항과 만나고 있는 이런 주체가 실제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적 질서나 문화적 질서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주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세계 조망 방식,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게 되더라. 그게 헤겔이 주인과 노예 변증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관계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헤겔을 완전히 이제 탈선험적으로 해석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죠. 헤겔에 따르면은 우리가 항상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역사 속에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조건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세계 그 자체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게 되는데 그러면 객관성이라는 건 또 결국에는 사회적 기원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인정투쟁 관계 속에서 나도 동의할 수 있고 너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기준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기나 한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투쟁 속에서 나도 동의할 수 있고 너도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이라는 건 결국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헤겔의 그 탈선험적인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결국에는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역사 속에서 변화되는 그런 기준이라면은 도대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보편타당한 그 질서, 보편타당한 세계 이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딜레마가 생겨나게 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 속에서 헤겔은 사실은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탈선험화의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가진 않았다는 거죠. 헤겔은 오히려 어떤 걸 주장했냐면은 자기가 그 놓여있는 자기 시대의 문화적 질서, 말하자면 근대 서구의 문화적 질서가 그 자체로 이제 보편타당한 질서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입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죠. 자기가 놓여있는 이 근대 서구의 문화적 질서라는 것은 완결된 학습 과정의 결과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주체든지 어떤 인식 주체든지 그 사회 속에서 인식의 조건을 형성해서 역사 속에서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과정을 겪는 모든 인식 주체라면은 근대 서구가 겪어왔던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학습 과정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 헤겔은 이제 요걸 논증하려고 했다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주의, 자연주의, 선험 철학을 다 비판하려고 했던 게 이제 헤겔의 입장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주의 비판. 세계를 자연과학이 그려내는 질서대로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표상할 수 없다. 요걸 비판하고 역사주의를 비판한 것도 우리의 모든 지식이라는 게 다 역사 속에서 상대화된 지식이다. 요것도 이제 헤겔은 거부하려고 했고 선험 철학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파악할 때 의존하고 있는 조건이라는 게 어떤 고정돼 있다. 요것도 비판하려고 이 세 가지를 다 비판하려고 했던 게 헤겔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겔이 놓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해겔은 그런 식으로 탈선어마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놓여있는 근대적 삶의 방식, 자기가 놓여있는 근대의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대적 삶의 형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특정한 서구라는 특정한 문화 속에서 형성돼서 근대라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만들어진 그런 삶의 형식인데, 이런 특정한 삶의 형식이 어떻게 보편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겔은 요걸 주장하고 싶었다는 거죠. 어떠한 인식 주체인지 간에 근대 서구가 밟아온 그런 학습 과정을 똑같이 밟아갈 수밖에 없다. 해겔은 요거를 보여주고자 했던 게 해겔의 과제였던 거고, 그래서 해겔 자신의 시대적 기준, 자기가 놓여있는 근대 서구라는 그 시대적 기준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편타당한 삶의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해겔은 주장하고 싶어 했다라는 게 하버마스가 해석하는 해겔 철학의 어떤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런 관점에서 비형이상학적 해겔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형이상학적 해겔이 해겔에게서 완전히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 했는데, 해겔한테서 과연 그런 형이상학적 요소들이 다 지워질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미국의 해겔 전문가들, 말하자면 이제 이 하버마스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피핀하고 브랜덤이거든요. 이런 피핀이라든지 브랜덤 같은 사람들이 해겔의 절대정신 개념이라는 거를 축소시키려고 했더라. 그래서 절대정신을 마치 이런 공동체적 신앙의 근거처럼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더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장되고 세속화된 종교 공동체적 신앙심의 영광과 원천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교회 같은 데서, 종교 공동체에서 어떤 특정한 믿음들을 일단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기준들에 의거해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어떤 논의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세속사회도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도 다 그렇게 자기들이 거의 종교처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질서들이 있는데, 그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그런 조건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해석하는 작업들을 모든 시대와 문화가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그 미국의 해겔 전문가들은 해겔의 절대정신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상대화된 그런 어떤 문화적 질서인 것처럼 그렇게 해겔의 절대정신 개념을 축소시켜버렸더라라고 하는 게 하버마스의 지적이거든요. 근데 절대정신이 그렇게 축소가 안 된다. 하버마스 자신이 보기에는 해겔은 그런 축소된 소위 말하는, 하버마스는 여기서 객관정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객관정신을 넘어가지고 진짜로 어떤 절대적인 뭔가를 추구를 했다. 형이상학적인 뭔가를 추구를 했다. 그거를 단순히 무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버마스의 지적인 거죠. 그래서 해겔은 하버마스가 비형이상학적 해결 해석을 이렇게 비판한 거죠. 이건 이제 이론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는데, 비형이상학적 해결 해석대로라면 우리의 사회세계와 객관세계, 우리에게 타당한 것과 직자대자적으로 타당한 것, 요 사이에 구별이 무너지더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진리와 정당화의 구별 자체가 무너지더라. 우리한테 있어서 정당화되는 것과 그 자체로 진리인 것은 환원돼서는 안 되는 건데, 서로 뒤섞여서는 안 되는 건데, 비형이상학적 해결 해석은 요걸 무너뜨리더라. 근데 요건 이제 이론적으로도 무너뜨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해겔 본인도 이걸 무너뜨리길 원치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재밌는 게 여기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비형이상학적 해겔 해석대로라면은 해겔이 마치 이제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적 사조들이라고 볼 수 있는 실용주의, 해석학, 언어 분석 철학, 철학적 인간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겔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해겔이 실제로 탈선어마라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겔한테 탈선어마라는 그 요소만 있는 건 아니다. 해겔은 분명히 형이상학적인 어떤 절대정신 개념을 상정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자기 시대의 서구 근대 문화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했고, 그거를 이제 비형이상학적 해겔 해석자들은 간과하는데, 그게 간과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해겔 해석에서도 간과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이론적인 층위에서도 간과돼서는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실제의 저항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실제의 저항이라는 게 있고, 그 실제의 저항의 근거에서, 그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규범적 질서가 정당화되는지 정당화되지 않는지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시돼서는 안 되더라. 이게 하버마스의 이론적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는 탈형이상학적 사유와
객관적 관념론이라는 걸 대립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원래 헤겔의 입장, 헤겔은 실제로 절대정신이라는 것 가지고서 객관적 관념론이라는 뭔가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 이걸로 헤겔을 해석하는 건데, 탈형이상학적 사유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인 발언권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이르러가지고 세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요 주장 자체가 탈형이상학적 사유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헤겔이 원래 주장하려고 했던 객관적 관념론에서는 이런 최종적인 발언권을 인정하려고 했다라고 하버마스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겔의 본래 목표는 뭐냐? 하버마스가 보기에 헤겔의 본래 목표는 절대정신이라는 거는 객관정신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객관정신이라는 게 사실 이것도 해석상에 여러 논쟁이 있어요. 이 객관정신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가지고서도 사실은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적어도 하버마스가 이렇게 구분할 때 절대정신과 객관정신은, 이 객관정신은 말하자면은 우리의 제도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구체화된 정신, 그러니까 특정한 삶의 형식 속에서 구체화된 정신이 객관정신인 거고, 절대정신이라는 건 단순히 그 특정한 삶의 형식을 넘어가지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한 그런 어떤 질서인 거죠.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헤겔은 이런 객관정신을 넘어서는 뭔가 절대정신이라는 걸 상정했다라고 하버마스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겔한테서는 요런, 그렇죠. 헤겔한테서는 요런 이제 형이상학적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거죠. 헤겔은 정신주의를 비판을 했지만, 그 근대 철학이 가지고 있던 이분법을 비판을 했고, 근대 철학이 가지고 있던 인식론적 구도를 비판을 했지만, 그래서 정신주의를 비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거대 주체, 이게 뭔진 몰라요. 말 그대로 진짜 유사신적 지성인데, 이런 것들을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헤겔은 상정하고 있다. 이걸 비형이상학적 헤겔 주의자들은 무시하려고 했지만, 헤겔은 사실 이걸 상정하고 있다라고 하버마스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주체가 정신주의적으로 보인다는 게 하버마스의 지적인 거죠. 이 논문 안에서 보면 피이테적인 그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해진다라고 보는 건데, 피이테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아가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자기 자신을 정립한 다음에 그 비아를 또 정립하고, 그래서 자아와 비아 사이에서 자아는 비아에 의해서 제약된 것으로, 비아는 자아에 의해서 제약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그 자아의 자기 정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요 피이테적인 아이디어가 사실은 하버마스가 해석하기에는 정신주의의 끝판왕인 거죠. 정신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인데, 헤겔이 이런 식으로 자기라는 어떤 거대 주체를 상정하게 되면은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자기라고 일컬어지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유사신적 지성에 의해서 정립된 어떤 그런 요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헤겔 본인이 비판하려고 한 어떤 정신주의의 문제에 그대로 빠지게 되더라라는 이런 거의 하버마스의 헤겔 비판인 거죠. 근데 어쨌든 헤겔은 이런 방식으로 절대정신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주관성으로 내면화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엔 헤겔 자신이 비판한 정신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하버마스 헤겔 해석인 거고, 근데 왜 헤겔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관념론의 길을 택했냐? 그냥 탈선어머의 길만 쭉 갔으면 좋을 거 아니냐? 그냥 진짜 비형이상학적 헤겔 해석자들이 하는데도, 우리의 모든 그 세계 이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조건지어 제약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주장해도 헤겔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끝까지 탈선어머의 길을 밀고 나가지 않고 객관적 관념론이라는 요 무리한 어떤 형이상학적 주장을 했냐? 이게 사실은 하버마스의 해석에서 보기에는 칸트의 보편주의적 의무윤리학 비판 요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또 해야 될 얘기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칸트 윤리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칸트 윤리학은 이제 항상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행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행동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언명령을 따른다는 게 그거거든요. 정언명령이라는 게 무슨 10계명처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떤 조항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한테 너는 항상 보편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언명령이고, 그게 바로 이제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타당한 행위의 법칙이 되도록 행동하라. 그 다음에 뭐 항상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그리고 모든 개개의 그 이성적 존재의 의지는 법칙을 수립하는 의지가 되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정언명령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보편적으로 행동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걸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정언명령인데, 그런 칸트의 보편주의적 의무윤리학은 우리한테 너무 과중한 어떤 인지적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동기상의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 요게 이제 헤겔의 칸트 비판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언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개별적 상황에서 행동할 때 전제하고 있는 어떤 그 이해관계라는 것들 다 무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정언명령을 따른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 결과를 만든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들은 칸트가 전혀 주목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도 비판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이런 거죠. 정언명령이라는 건 너무나 추상적이어가지고 그걸 구체적인 개별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겠더라. 요게 이제 헤겔의 칸트 비판이었는데, 근데 요걸 비판하기 때문에 헤겔은 강한 제도주의를 옹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개별적인 상황에서 정언명령을 따라야 된다. 요건 너무 칸트가 과도하게 우리한테 동기상의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인지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잘 제도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정언명령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제도에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헤겔은 요걸 주장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럼 아직 그 제도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도를 우리가 막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도가 없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서 다시 또 헤겔 본인이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인지적인 부담의 문제들, 동기상의 부담의 문제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헤겔이 이제 여기 로베스피에르나 프리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이런 프랑스 대혁명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똑똑한 당파심이 갖는 아포리아라고 이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각자의 정해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게 올바른 질서다라고 이제 미리 정해놓고서 요 질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폭력적으로 강요하면서 억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속에서 형성된 제도만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되더라. 이게 이제 헤겔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헤겔은 강한 제도주의를 옹호하고 싶었고 그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칸트를 극복하고 싶어 했지만, 제도주의는 결국에는 제도가 없는 상황,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를 넘어서서 우리한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 너머의 뭔가, 형이상학적인 뭔가를 상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게 헤겔이 객관적 관념론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 경로라고 하버마스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도를 만든다는 건 결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상호주관적으로 합의를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인데, 그 상호주관적인 합의를 넘어서 제도 넘어서 뭔가 형이상학적인 뭔가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혁명적 실천의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헤겔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 관념론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 역사 전체가 이성에 복속되어 있다. 근대 세계가 우리의 조력 없이도 스스로 이성적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걸 막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막 고민하지 않더라도 역사가 알아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제도들이 알아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들을 보고서 이게 한번 제도가 완성되고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그렇게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이 제도가 옳았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헤겔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대정신이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이 나오는 거고, 절대정신이라는 게 우리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우리가 막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더라도 이게 절대정신이라는 게 역사를 알아서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제도들을 알아서 창출해내고, 이렇게 알아서 창출해낸 제도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옳은 것으로 인정되더라. 이런 아이디어들이 헤겔한테 나오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헤겔이 단순한 탈선엄화의 길을 가지 않고 이런 객관적 관념론의 길을 택했다라고 하버마스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객관적 관념론의 길이 사실은 어떤 형이상학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점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의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오늘날 이제 서방 세계에서, 서방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긴 하니까 그러죠.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이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이런 헌법 제도 같은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견고해가지고 더 이상 이걸 완전히 급진적으로 바꾼다, 변화시킨다라는 건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역사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제도를 만들어놨고, 이 제도가 완전히 급진적으로 뒤집힌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정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해겔의 객관적 관념론에 들어있는 어떤 아이디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겔이 물론 해겔은 본인은 절대정신이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 사회의 질서라는 거는 역사 속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것이고, 요거는 너무나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라는 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정된 제도라는 건 그 자체로 정당하다.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해겔의 아이디어에서 온 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서방세계 시민들이 사회혁명적 전복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객관적 관념론에 들어있는 아이디어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객관적 관념론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겔이 고민했던 문제들, 여전히 우리의 제도가 안정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그 새롭게 발생하는 어떤 자잘자잘한 개별적인 문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법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제도도 새로 짜야 되고, 어떤 때로는 뭐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어떤 그 제도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하버마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오늘날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해겔이 상정했던 그런 절대정신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서도 사회 자체가 자기 변혁이라는 것을 제도화를 잘 시켜가지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 안에서 일어나는 토의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법의 집행을 통해가지고 사회가 자기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수 있더라.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사회 안에서 어떤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겔의 하버마스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걸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해겔의 절대정신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 해겔이 고민했던 그런 우리의 인지적인 부담들, 동기상의 부담들을 짊어지지 않고서도 사회라는 게 어떻게 잘 변화될 수 있는가, 개혁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의사소통,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게 변화된다라는 걸 하버마스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버마스 본인이 성립하는 철학도 결국엔 의사소통 행위론이고 보편 화용론이고, 그러니까 형식 화용론이고 한 거고, 그리고 이런 형식 화용론은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런 의사소통 속에서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그른지, 누가 더 맞는 말인지는 어떻게 결정됐냐면은 실제의 저항 앞에서 우리가 실제의 저항이라고, 내가 이걸 던졌을 때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실제의 저항이잖아요. 이 실제의 저항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세계의 이해들이 저항 앞에서 극복돼 무너져 버리냐, 아니면은 저항 앞에서 살아남느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 이해가 정당화되기도 하고 파기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버마스는 이런 의사소통의 그 관계들,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의사소통 속에서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신뢰하는 거고, 그런 관계들이 바로 칸트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다. 칸트가 상정해 놨던 어떤 우리의 그 현상계 속에 다 환원되지 않는 객관적인 물 자체를 여전히 포기할 수가 없고, 그 포기할 수 없는 물 자체가 여전히 실제의 저항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칸트가 도덕 철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선이라는 걸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 안에 이제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제 칸트에서 해겔에서 다시 칸트로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해겔 아이디어에 들어있는 어떤 객관적 관념론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탈선엄화 이후에도 우리가 칸트적 아이디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 가지, 사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 같기는 한데, 네네. 이게 제목 자체가 사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뭐라 그랬더라, 칸트에서 해겔로 갔다가 네. 다시 칸트로 간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절차를 갖고 이제 칸트적인 어떤 그게 아이디어가 도입된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은, 그렇죠. 네. 직관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방금 이제 뭐 실제 저항 이런 거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네. 사실은 해겔을 올바른 길 말하자면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올바른 길을 갔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이런 가지 문제라든지 제도의 어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입장 때문에 객관적 관념론이라는 뭐 말하자면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한다면 네네. 그냥 해결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왜 굳이 칸트로 돌아가야 하는가? 음, 그리고 방금 이제 실제 저항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실제 저항 자체가 이미 해겔한테 있는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해결, 실제 저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 자체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칸트적인 아이디어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실제 저항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꼭 물 자체가 도입돼야 하는가? 이제 네. 지금 그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일단 이 네. 두 가지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제가 배재성 선생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첫 번째는 이거 해결을 가지고서 그냥 얘기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겔을 가지고서 해겔의 탈선엄화라는 이 길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하버마스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하버마스가 해겔하고 칸트를 대비시킬 때는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하버마스는 이제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극단적인 포스트 모던적 아이디어들 실용주의라든지 철학적 해석학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말하자면은 하버마스가 요 논문집 안에서는 언어적 세계 계시의 관념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다 해겔이라는 입장에 귀속을 시키는 거고 그것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칸트로 귀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겔이라는 입장으로 대표되는 그 극단적인 포스트 모던적 아이디어들은 말하자면 근대를 극복한다라고 나온 아이디어들은 그 실제의 저항이라는 그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하버마스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라는 게 있고 이 객관적인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세계 이해가 정당화되느냐 정당화되지 않느냐가 평가돼야 된다는 게 하버마스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하버마스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로티라든지 아니면 하버마스가 또 비판하는 뭐 데리다라든지 뭐 푸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강조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세계 이해라는 거는 그냥 사회적인 거고 그게 역사적으로 변화한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버마스는 거기에서 이제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칸트라는 어떤 강력한 그 입장을 제시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물 자체의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물 자체라는 걸 굳이 도입해야 되는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맞아요. 하버마스가 이제 오히려 하버마스는 칸트의 물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칸트의 물 자체를 이제 비판하면서 하버마스가 이 논문집 제일 앞에 서문에서 칸트는 사물 자체의 아포리아에 빠진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촉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물 자체의 아포리아에 빠진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굳이 물 자체라는 그 용어를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타유만으로 우리의 현상계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전히 객관적인 무엇인가, 객관적인 기준들, 객관적인 실제들, 객관적인 어떤 영역들을 하버마스는 계속 상정하고 싶어 하고 그게 바로 이제 하버마스가 논의하는 칸트 해겔 구도에서는 칸트의 사물 자체의 개념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 자체라는 개념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끗 차이. 정말 이게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하버마스가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해겔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다 칸트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하버마스 본인은 이제 칸트 해겔의 대입 구도에서 칸트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자기 그 이론적인 진영을 짜는 걸 그냥 좋아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연결해서 저 한 가지만 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제도와 어떤 이성과의 관계 그런 생각을 이제 들으면서 해보게 됐는데 뭐 저 이제 읽기도 읽었어요. 읽기도 이제 뭐 잘 이해가 된 건 아니지만 읽기도 읽었는데 근데 뭐 거칠게 생각해 보면 칸트라고 하면 어쨌든 계몽주의의 어떤 그 절정이라고 보잖아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철학사를. 네. 근데 어쨌든 정언명령 같은 거를 되게 거칠게 해석하면 그 이성의 어떤 의미에서 독단적인 권한에 의해서 제도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을 에 대해서 초월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상상 건데. 근데 지금 봤을 때 그것과 대조해 봤을 때는 해겔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제도적인 제약이라는 거를 십분 인정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칸트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회에 대해서 초월적인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하우마스는 마치 꼭 제도에 의존하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에 설명을 해놔서 그 네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럼 해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회 변화를 사회 변혁이라든지 사회 개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해결적인 패러다임 안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 이 논문집 바로 앞에 있는 게 그
하버마스의 브랜덤 비판 논문이거든요. 칸트에서 헤겔로라는 그 논문이 바로 앞에 나오고, 그래서 이게 브랜덤을 비판한 다음에 브랜덤 비판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뤘던 논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덤 스승인 로티를 비판하는 그 진리와 정당화라는 논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버마스가 이해하는 그 헤겔적인 아이디어에서의 그 제도의 변혁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딱 브랜덤식 아이디어.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 아이디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논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언명을 제시하고, 어설션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스코어 키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점수 기록자의 관점에서 얘가 제시한 언명이 지금 맞냐 틀리냐를 비판하고 해석을 하고 막 이런 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덤이나 로티는, 특히 로티는 그걸 되게 명시적으로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세계에 대한 응답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다만 동료 인간에 대한 응답 가능성만 지닐 뿐이다라고 로티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 대화를 하면서 이 문화라는 게 변화가 되고 형성이 된다라고 이걸 강조한 입장인 반면에, 하버마스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의 저항이라는 게 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걸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것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저항을 받게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63빌딩에서 떨어지면은 제가 아무리 나는 슈퍼맨이다라고 믿어도 내가 63빌딩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바닥에 딱 부딪히는 순간 실제의 저항을 내가 딱 직면하게 되면서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버마스는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넘어서는 실제가 우리한테 그 자체로 뭔가 제시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헤겔주의자들이 간과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의 저항이 있어야지만이 실제의 근거에서 제도의 변화라는 게 옳고 그름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요 부분 지금 선거철이니까 A 후보가 했던 정책이 맞는지 B 후보가 했던 정책이 맞는지 어떤 게 옳은지는 실제의 저항에 부딪혀봐야 한다는 게 그게 하버마스 입장이거든요. 진짜로 그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게 올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버마스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것도 얘기를 하려고 까먹었는데, 저희가 요 세미나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제일 관련 깊은 국내의 책들 중 하나가 요 책이거든요. 이게 김경만 교수님의 진리와 문화병동의 정치학이라는 책인데, 요게 하버마스랑 로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고, 김경만 교수님은 로티의 입장에서 하버마스를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죠.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그 객관적 기준, 객관적인 어떤 실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요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 요 주제에 대해서 그 글을 썼어요. 제가 5년 전에 썼던 논문이고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에 투고했던 건데, 이게 실제의 저항은 존재하는가, 하버마스의 형식화용론적 또 객관세계의 지위에 대한 비판인데, 요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문제가 틀린 게 많은 논문이지만 요것도 그 내용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고, 저는 하버마스의 비판적인 해결 입장을 좀 더 옹호하면서 썼죠, 글을.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8주 동안 요 세미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8주 동안 그 오랜 세미나에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다면은 여기 나온 주제들 말고도 그 우리 시대의 헤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창적인 철학을 전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하이데거의 헤겔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악셀 호네트의 해결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슬라보의 지제의 해결 해석, 이런 것들도 좀 다뤄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제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못 다뤘던 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 각자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뭔가 얻어가실 수 있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다들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것으로 이번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